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규제 259페이지예요. 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죠. 이제 공납제도 개편으로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자, 그럼 대동법은 뭐냐, 내용이 뭐냐, 그냥 결론부터 내릴까요? 대동법은 이거예요. 이 공납이 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방에 특산물을 부과하는 건데, 이 공납 운영 과정에서 이제 박납의 폐단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농민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으니까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대동법은. 토지 일결당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대동민 12두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동민 쌀로 걷는데 일부 지역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쌀로 통일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대동포, 포목이나 대동전 화폐로도 걷었다는 거. 대부분을 쌀로 통일해서 걷지만 일부 지역은 포목이나 화폐로도 걷었다. 이것이 대동법이에요.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러면 대동법을 보니까 이 공납의 부과 기준 호를 토지로 바꾼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이제 공납 개편 대동법은 공납의 부과 기준을 바꾼 거예요. 원래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집집마다 부과하는 건데, 토지로 이렇게 부과 기준을 바꾼 거죠. 여러 특산물을 걷는 건데 대부분을 쌀로 통일해서 걷겠다. 이것이 대동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동법은 여러 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광해군 때예요. 네, 광해군 때, 외란 후 광해군 때 영의정인 이원익, 작년 문제였죠. 이원익, 한백겸 이런 사람들의 건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원익, 한백겸 이런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는데, 이걸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무슨 관청을 설치했죠? 선해청을 설치해요. 이것도 기출 문제네요. 선해청을 설치를 합니다. 선해청을 설치하고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거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 절대 아닙니다. 광해군 때 선해청을 설치하고 어느 지역에 처음 실시해?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죠. 그랬다가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이제 경기 지역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이제 점차 확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숙종 때 가서 이제 전국적으로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다. 어떤 이런 과정을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경기 지역을 시발로 숙종 때 가서야 전국적으로. 그러면 미리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 대동법이라는 개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100년결로요. 100년이 소요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개혁을 시행하는데 1세기 걸려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개혁에 대해서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득 세력들은 강하게 저항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누구들이 이거 반발하겠어요? 취지들이 반발해야 호세를
토지세를 바꾸겠다니까 지주들, 양반 지주들이죠. 이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격하게 반발해. 얘들이 격하게 반발해요. 지주들이. 또 반발할 계층이 누구야? 박납인들이야. 지금 박납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오고 있던 박납인들, 이들 또한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100년에 걸쳐서 시행됐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대동법이 미친 이제 영향 이거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대동법이라는 공납 개편은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쳤냐 이런 얘기인데 엄청난 파장을 미쳐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대동법이 하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내요. 자, 먼저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시죠. 지금 막 이 공납 이렇게 부과되는 공납이 농민들한테 가장 큰 부담으로 이렇게 막 다가갔었는데 부과 기준을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많은 농민들은 지주 선호가 확산되면서 자기 토지가 없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니 이거에서 이거로 바꿔버리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그 괴롭히던 공납 부담에서 벗어나요. 토지가 별로 없는 농민들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물론 이제 지주들의 부담을 대신에 지주들의 부담을 이제 늘려서요. 이 양반 지주들한테 부담을 늘려서 국가 수입도 줄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고요. 조심할 건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 말은, 이 말은 여기 봐.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지만 뒤로 가면은 다시 농민들의 부담은 다시 늘어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은 못됐다. 이렇게 평가합시다. 일시적으로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어요. 뒤에 가면 다시 농민들 부담 늘어나요. 농민들 부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뒤로 가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다시 늘어나서 근본적 개혁이 될 수가 없었냐. 하나는 아까 영정법도 지주놈들이 지 땅에 부과되는 각종 부가세들을 누구한테 떠넘겼어? 소장 농민들한테 떠넘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주놈들이 지 땅에 이제 이거 부과되나요? 대동미를 소장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이 공납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상공이야. 임시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별공이고요. 본래는 지방가들의 몫인데 농민들의 몫으로 전가돼 있는 것이 지금 진상이에요. 그래서 공납에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대동법은 그 중에 뭔만 개혁하는 거죠? 이것만 개혁한 거예요. 그러면 대동법이 시행됐지만 이제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걷지만 별공이라든가 진상 부분에서 별공과 진상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이 특산물 부담은 없어져 존속해. 그렇죠. 이것은 계속 현물 부담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겠네요. 왜? 이것만 개혁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특산물 부담, 현물 부담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이제 듣고만 넘어가. 여기 봐요. 자, 이렇게 거둬들인 대동미를 여기 볼까요? 이렇게 거둬들인 대동미를 전부 중앙으로 상납하지 않았어요. 일부를 중앙으로 바쳐요. 상납미라고 하죠, 그걸.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바로 이 지방관청에 유치시켜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방경비에 보태쓰라.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이 점차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요. 중앙으로 올려 바치는 이것이 자꾸 늘어나.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방 관청에 유치시켜내면서 지방경비에 보태 쓰는 유치미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어. 그러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방간들의 농민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은 또 막 다시 나타나요. 이런 걸 좀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걸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런 상황에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간들의 농민의 수탈은 다시 또 이렇게 심해지면서 다시 이렇게 됐다. 됐고 또 하나는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아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냥 마감을 딱 치자는 얘기야. 공납의 전세화 이걸 처리하게 된 거예요. 공납이 여기 봐. 공납이 집집마다 부과되는 건데 대동법으로 공납이 토지세, 전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업의 수치 개편에서 제 생각은 조선업의 수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세금이 토지세로 아까 공부한 전세로 전환된다. 그래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부담 줄이고 토지 많이 가진 부자놈들 세금 더 걷자. 그래서 국가 재정 수입도 줄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대동법은 또 조세의 급납파. 규제에 잘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시간도 없는데 판사하면서 하세요. 중요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마감 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의 급납파 이걸 초래했다. 자, 지금까지 각종 조세를 현물납이야. 현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현물 대신에 화폐로 걷고 있잖아요. 대동법은 조세의 화폐납, 조세의 급납파 이걸 처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대부분의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법 시행 후에 누군가는 정부가 필요하는 특산물들을 구입해서 납품해주는 특산물 납품업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동법 시행 후에 등장하는 곡물 특산물 납품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인들이 등장해요. 대동법 실시로 공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공인들이 그냥 편하게 특산물 납품업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임명해. 그래서 공인들은 관상이야.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중에서 정부가 이제 공인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동법 실시로 공인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중앙 지방을 우대해서 활발한 특산물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미리 곡물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이 비용을 미리 정부로부터 받아요. 곡물 구매에 필요한 그걸 이제 공가라고 해요. 이걸 미리 정부로부터 돈이나 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전국을 부대로 해서 바로 이 곡물을 구매합니다.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동법은 이들이 등장해서 뭐 이들의 활발한 구매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상공업 발달 이걸 촉진시킵니다. 대동법은 결과적으로 상공업 발달을 촉진시켜요. 또 이것이 조금 더 갈까요? 이제 각종 세금을 화폐로 걷어요. 현물로 안 걷고. 그러니 이렇게 되겠죠. 대동법은 화폐 유통을 크게 촉진시키는 대동법은 화폐 유통을 크게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화폐 했잖아. 바로 이 상평통보라는 이 정부가 주주한 화폐, 우리 역사에서 정부가 주주한 화폐가 1차적인 교환 수단으로 널리 유통되는 것은 누구 이후야?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숙종 이후부터 바로 이 화폐가 널리
통용되는데 그걸 촉진시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야. 자, 끝!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이제 대부분의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의 집산지들이죠. 대동미가 모여지는 곳, 쌓여지는 곳, 그래서 이 거둔 대동미를 쌓아놨다가 좋은 조세 운송이야. 주로 이제 강길, 바닷길을 통해서 서울의 경창으로 옮겨서 국가 살림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동벌 실시후에 보니까 쌀이, 지방에 쌀이 모여지는 곳들이 도시로 그래서 대동법은 도시 발달까지. 그래서 강경, 원산, 삼낭진 이런 것들이 조선에게 강경, 원산, 삼낭진 이런 도시, 이런 것들이 도시로 성장하는데 대동법 실시로 쌀의 집산지로서 이렇게 도시로 성장하네. 자, 예. 대동법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건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시험 보다가 나와야 돼. 나와서 다시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돼. 자, 그냥 자, 이 조선 후기에 또 군역제도 개편으로 이제 균역법이 시행되는데, 균역법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이건 했네. 누구 때 이거 시행했죠? 영조 때. 이걸 시행하려고 무슨관청을 설치해가지고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시행하는데, 자, 이건 간단하지만 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군역 개편을 시행하기 전에 보면, 우리 교재 볼까요? 자, 260페이지에 균역법에다가 동그라미 딱 쳤으면 거기에 균역법 실시 바로 밑에 보니까 배경으로서 양역 변통론 거기다 밑에 딱 그어놓으세요. 자, 이 17세기 효종 때 보면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요. 여기 봐. 균역법이라는 개혁이 나오기 전에 보면 양인 장정들이 지는 군역을 고쳐보자. 왜? 지금 군적 수포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군역을, 장정들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두 필의 군포를 걷고 있는데, 군포 순합 과정에서 폐단들이 발생해서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16세기에는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이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17, 18세기에는 군역에서 군포 폐단이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해요. 그래서 군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농민들이 막 군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19세기 세도정치기에는 환곡이에요. 바로 이 국가가 농민들한테 양곡 대해주는데 그게 농민들을 가장 괴롭혀요. 아무튼 16세기에는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 17, 18세기에는 군역에서 군포의 폐단, 19세기에는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의 폐단, 이런 것들이 각 시점마다 농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데요. 아무튼 지금 막 군포가 무서워서 농민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 그럼 국가 어떻게 해? 그래서 고치자는 주장이 나와요. 양인 장정들이 지시는 군역을 고쳐보자. 여러 방안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가 허포론이에요. 자, 이 허포론은 이거예요. 지금 군역이 얘들의 몫인데 16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들의 몫이고 그들한테 두 필의 군포를 걷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양반들은 사실상 군역에서 면제돼가지고 군포 안 내고 있어요. 그러자
이렇게 바꾸자는 주장이 나와요. 이거를 기준을 이거를 호로 바꾸자. 호를 기준으로 군포 부과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준을 이걸로 집집마다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변동 주장으로. 그런데 누구들이 격하게 반발하겠어? 양반놈들이. 지금 이걸 기준으로 바로 이 군역이 운영되면서 양반놈들은 군역에서 사실상 벗어나가지고 그 군포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집집마다 부과하는 걸로 바꾸면 벗어나 있는 양반놈들도 군포 내야 돼요. 양반들이 격하게 반발해서 이거는 균역법에 반영이 안 돼요. 양반들의 반발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 때 우리 근현대 시간에 공부했죠. 누구 때 양반들의 거친 반발 뿌리치고 감히 헛부제를 시행했어요. 대웅은 때 가서 흥선 대웅은 때 가서 민생안정의 개혁으로 헛부제, 동포제를 시행해서 모든 양반들한테도 군포했죠. 아무튼 이때에는 여기에 반영 안 됐다 그 말이야. 또 하나가 결포론입니다. 자, 이 결이니까 이거 토지 단위를 얘기해요. 토지 일결. 그래서 결포로는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바로 군역, 군포보의 기준을 이걸로 하지 말고 토지로 바꾸자. 토지 일결당 군포 걷자. 이런 얘기예요. 양반 지주들이 안 좋아라 하지만 이것은 균역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돼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아시죠? 뭐죠? 결작으로 반영돼요. 자, 이제 균역법이라는 조선 후기 영조 때 군역 개편에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된 건 간필론입니다. 이것이 균역법에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줄이자는 거야. 1년에 두 필 군포 걷고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농민들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 지금 나라가 어려워. 그래서 줄여주자는 거죠. 군포 부담을 줄여주자, 이 간필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균역법은 이거야. 두 필 걷던 것을 한 필로 바꾸자. 이것이 균역법입니다. 지금 농민 장정들한테 1년에 두 필의 군포 걷고 있는데 한 필로 줄여주자. 그래서 농민들 도망 못 가게 좀 해보자. 이것이 균역법입니다. 너무 쉬워. 알고 보면.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여기 봐. 자, 이 농민들의 부담을 반절로 줄인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 수입도 반절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기되는 재정 부족분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조치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결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작이라는 것이 이걸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결작이 부과가 되는 거죠. 토지 일결당 몇 두 부과하는데 이거 몇 두 부과하는데 2두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기되는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이제 토지 가진 놈들은 균역법이 시행된 후에 토지 가진 놈들은 일결당 2두라는 결작을 부담해야 돼요. 정부는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메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이 부유한 상민들이 있어요. 부유한 상민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정부가 선무군관이라는 직을 줘요. 부유한 상민들한테 선무군관직을 주고 대신에 우리 정부 재정 어려우니까 이 직 줄 테니까 한 필 내래요. 그렇죠? 한 필 내라. 이것이 선무군관법이에요. 그래서 보충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 이거 봐. 그리고 이 균육청에서 각종 잡세들, 산세, 선세, 어세, 염세 막 여러 잡세들도 여기에서 직접 수납해요. 그래서 여기 봐, 끝! 균형법은 두 필 걷던 것을 한 필로 줄인 거야.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려가 추가 조치로서 결작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일결당
토지일가당 이도를 부과하고 그리고 바로 이 선로 공간들 그들한테 군판빌레라고 해서 또 균육청에서 각종 잡세를 걷어들여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 수입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했던 것이 균역법이다. 자, 영향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균역법은 조선후기 사회에 어떤 타장을 미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감 지을게요. 일단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농민들의 부담을 농민들의 부담을 근데 이것도 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말은 이것도 근본적인 개혁으로 작용되지는 못했다.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이렇게 줄이지만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뒤로 가면서는 다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농민들의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근본적인 개혁이 못 되는 이유는 이거 여기 똑같으니까 안 적을게. 여기 봐. 아까 영정법에서도 그랬어요. 대동법에서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요. 지주놈들이 집 땅에 이제 이도 부과하는데 집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들한테 전가시켜버려요. 결작이 농민들한테 떠넘겨집니다. 농민들의 부담은 다시 늘어나요. 또 군포의 폐단들도 다시 나타나요. 군포 순화 과정에서 군포의 폐단들도 다시 막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든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여기 봐.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 호에 부과될 세금이 토지세로 전환되는 거죠. 균역법은 군역의 전세화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군역은 얘들이 지는 건데 토지세로 군역이 토지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거다.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조선에게 수치 개편은 출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때려주기도 나올 부분이니까 제가 시간 투자를 참 많이 했고요. 혹시 몰라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260페이지 그 밑에 공간에다가요, 조선에게 수치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 더 적으시면서 이제 나머지는 또 교재를 활용하면서 또 쉽게 가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더 적어 놓을까요? 조선에게 수치 운영 과정에서 하나가 총액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더라. 자, 그러면 총액제란 뭐냐? 글자 그대로예요. 각종 세금을 편하게 적어드릴까요? 각종 세금을 불악 단위로 공동 부과해서 수납하는 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총액제예요. 각종 세금을 그냥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정부가 걷어들여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되는데, 왜 정부는 이거 했냐면요, 지금 유민이 크게 늘어나 있단 말이야. 도망자들이 크게 늘어나 있어. 정부가 그 많은 도망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세금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적 차원에서 각종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마을 단위로 그냥 공동으로 부과해버려요. 그러니 여기 봐. 그러니 도망도 못 간 농민들은 누구들 부담까지 내야 돼? 도망간 놈들, 그놈들 부담까지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드러난다. 총액제예요. 또 하나, 도결 현상이죠. 자, 이 도결 현상이 나타나서 농민들의 부담을 또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뭐냐? 자, 아까 조선후기의 수치를 보니까 각종 세금이 토지세로 전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서 각종 세금을 걷는데, 그냥 편하게 정액 이상
걷어들이는 거야. 정액 이상 수치하는 거 그냥. 그죠? 관리놈들이 여기 볼까, 여기 볼까, 여기 볼까. 영정법으로 토지세에서 사두가 법이야. 사두, 일개당 사두 걷어야 돼. 대동법으로 대동미 12두 걷어야 돼. 법이야. 균역법에서 결작 2두 법이야. 그런데 관리놈들이 토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액수 이상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야? 빨리 불러봐. 그게 뭐야? 도결이야, 도결.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조정의 수치해서 고생하셨고요. 261페이지에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되네요. 구석시대는 농경이 시작되지 못했고요. 신석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고 쭉 농업을 나올 때마다 정리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의 농촌 상황을 볼 겁니다. 조선 후기의 농촌 상황을 볼 건데. 자, 맨 먼저 그 261페이지에 그 지주들의 경영 방식에 변화해가지고 소개해 놓고 있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또 적을게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된다는 얘기는 또 적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조선 후기에 보면 지주 전호제 이것이 확산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를 양반놈들이 직접 해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돼가는 이런 상황, 농촌 상황에서 알아야겠죠. 토지에도 있지만 또 하나, 얘들과의 관계예요. 지주와 전호의 관계 또 조선 후기에 변화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땅 주인놈과 그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과의 관계도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 지금까지는 얘가 갑이야, 얘가 을이야, 얘가 우월해. 그래서 이 양반 지주들이 우월한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이 소작 농민들 한때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분적 예속관계,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가 이런 형태였어요. 자, 이 소작인이 여기 봐. 소작인이 지주한테 경제적 부담, 지대 소작료만 주면 돼요. 땅 빌렸으면 농사 짓고 소작료, 지대만 주면 되는데, 이제 지주들이 갑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이 소작료 말고 경제 외적 강제까지 지주들이 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작료 부담, 경제적 부담 말고 바로 이 소작인들한테 지주놈들은 바로 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노동력 강제까지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자기 집에 막 할 일들이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소작인 불러요. 야, 와서 이거 좀 해. 소작인이 지주 집에 일해줄 의무는 없잖아. 그냥 소작료만 주면 되는데, 농사 짓고. 그런데 바로 이 지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소작인들은 소작료, 경제적 부담 말고 경제 외적인 노동력 강제까지 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신분적 이런 예속관계였구나.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소작인들의 투쟁의 산물로 이렇게 바뀔 거야. 지주들이 그냥 막 혜택을 준 건 그런 건 없어. 역사를 보면 갑들이 막 을한테 알아서 막 혜택을 주고 하는 건 그런 건 없어요. 투쟁해야 돼요. 권리를, 을들은 권리를 투쟁으로 찾아내는 거, 그게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소작인들의 투쟁의 산물로 이제 순수한 경제적
계약 관계죠.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지주와 전화의 관계도 바뀌어요. 그래서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이제 소작인들, 전우들은 지주한테 소정료만 부담하는, 이제 경제 외적인 노동력 강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달리 표현해 볼까요? 이런 변화는 소작인들의 지위가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으로 가면서 소작인들의 지위가 향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농업 기술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선 후기의 농업 기술 면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졌을 건데요. 자, 핵심은 이거야. 그게 260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이양법 얘기를 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던데요. 이양농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한다. 모내기, 논농사에서 모내기 하는 농법이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전국적으로. 고려 말에는 남부지방 일부에서 시행됐고, 조선 전기에는 제발 남부지방이 확대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가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뭄의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이양농법 못하게 해. 그런데 전국적으로 농민들 차원에서 확대돼가지고 시행되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 수리시설의 확충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저수지가 막 수천 개소로 늘어나요.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뭄에 대비하기는 좋죠. 저수지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이 논농사에서 이양법뿐만 아니라 이제 밭농사에서는 또 이것도 행해져요. 견종법, 이런 것들이 또 널리 시행됩니다. 이거는 논농사에서, 이거는 밭농사에서요. 한전농업에서. 자, 여기 봐. 잠깐만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밭농사에서는 이거였어. 참고만 해. 농종법으로 밭작물 재배했거든요. 시골 친구들 알 거야. 농종법은 뭐냐? 밭 1항에만 곡식 재배하는 거야. 그냥 고랑에는 물 빠지게 하고 1항에만 곡식 재배하는 거. 이것이 지금까지의 밭농사 방법, 농종법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니까 어깨견차예요. 어깨에도 파종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밭 1항뿐만 아니라 고랑에도 각종 작물들을 재배해요. 뭐 시골 친구들 알죠?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재배해요. 그래서 여기 봐. 밭농사에서 견종법, 논농사에서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행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안 좋겠어요. 농민들의 수확량 증대, 이런 거 가져다 줄 거고요. 중요한 건 농민들의 노동력을 절감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자, 이 농민들의 노동력이 이제 크게 절감됩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 후기 농촌에 보니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이 광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노동력이 절감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같은 노동력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동력이 절감돼서 훨씬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봐. 저 뒤에 저희 학생 눈 좀 떠줘. 눈 좀 떠. 자, 이 광작이 이렇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제 농민층의 분화를 이렇게 촉진시켰다.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어서 진짜 싫어. 그러면 이거 말아.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 변화의 핵이 이거거든요. 농민층의 분화까지 이렇게 야기되는. 자, 그럼 농민계층이 분화된다라는데 어떻게 분화되냐? 이렇게 분화된대요. 일부죠. 조선 후기 농촌의 이 일부 농민들은 이걸 통해서야
광작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게 되겠죠. 불을 축적하게 되고 이 축적된 불을 이용해서 분홍으로 일부는 분홍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경영형 분홍, 요호부민 얘들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계 농촌에서 보면 일부 농민들은 광작을 통해서 불을 축적해서 분홍으로 성장해요. 당연히 얘들은 분홍들은 축적된 불을 이용해서 납석, 공명첩, 족보 매입 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일부예요.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훨씬 더 많은 농민들은 토지에서 떠밀려나요. 그럼 토지에서 떠밀려났으니까 도시로 가서 행상활동하든지 저 광산촌으로 흘러들어가서 광산에서 임노동일 하든지 그냥 임노동자 그럴까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광작이라는 이런 상황은 농민층의 분화를 촉진시키는데 일부는 분홍으로 성장하고 많은 농민들은 토지에서 떠밀려나가지고 임노동자로 전락되냐. 왜 이러는가 잠깐 얘기할까요? 여기 봐, 이거 봐. 자, 이 지주들한테 이제 막 많은 토지가 집적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 지주들은 자기 소유 노동력을 가지고 지 땅을 다 경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소작인한테 빌려주고 경작해 하고 지대, 소작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어. 노동이 절감돼가지고 넓은 땅을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놈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소작농들은 소작지를 회수당해야 지주가 야 내가 지을 거야. 노동력이 절감되고 광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많은 수작농민들은 토지에서 떠밀려나요. 수작지를 회수당해버려요. 그래서 임노동이라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넘겨보니까요. 넘겨보니까 상품 작물 재배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조선후기에 보니까 이제 상품 작물들이 재배돼요. 상업 작물이죠. 즉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판매해서 하나의 상품, 상업적 목적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여기 봐. 일부 농민들은 상업 작물, 상품 작물들을 재배해 가지고 또 불을 축적해 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상업 작물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습니까? 교재 260페이지에 쌀, 목화, 담배, 약초 하나 더 적어놔. 채소. 그렇죠. 채소. 쌀, 목화, 담배, 약초, 채소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활발히 재배됐던 대표적인 상업작물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자, 이제 조선 후기에 보니까 쌀도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쌀의 상품화로 인해서 쌀은 논에서 재배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후기 농촌에 보니까 쌀의 상품화로 인해서 밭이 논으로 개간돼가는 미술관이야. 조선후기 농촌에서 밭이 자꾸 논으로 개간돼가는 상황이 바로 쌀의 상품화 이런 상황으로 밭을 논으로 쌀 재배하려고 논으로 개간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조선후기 농촌에서 하게 됩니다. 구황작물도 조선후기에 구황작물도 재배되는데 밑줄만 그어놓으면 돼요. 자, 이 구황이니까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이야. 일본으로부터 뭐 들어와? 고구마 들어와요. 청으로부터 뭐 들어와? 감자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후기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한 구황작물로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재배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거 없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막 먹을 거 널려 있잖아요.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우리 아들 주면 안 먹더라고요. 무슨 맛으로 먹냐요. 근데 저는 맛있어요. 집사람하고 저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입맛이. 예, 우리는 어릴 때 맨날 그거만 먹었잖아. 그렇죠?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러니 그 입맛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고구마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가. 사요. 사다가 막 쪄먹고 이러는데 아들이야, 맛이 무슨 맛으로 먹냐 그래. 예, 입맛이 이렇게 달리 예, 길들여서 그런 거죠. 자, 이제 농업서적하고 지대만 남았는데 뭐 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와서 조선욱의 농서들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대 소작이니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고 그 수확량의 일정량을 소작인한테 줘야겠죠. 토지를 빌린 대가 지대 소작료 어떻게 조선왕조에서 지대가 운영됐는가 이 두 가지 한 다음에요. 나머지 쭉 하면서 경제를 통한 우리 항서 전개를 마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